새로운 시즌 강의 탁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서 제가 이거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복을 되게 많이 받은 명리가 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자, 오늘 기초심화반 3강, 4강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촬영 전에 이 12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 화면에 안 보이는 거는 이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눈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서 글씨를 크게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안경이나 돋보기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있잖아요.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한테는 작은 글씨 보면 막 화가 나.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렇게 글자를 조그맣게 써놨어?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너 이 녀석 너 늙어봐라.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저도 가끔 그 글씨를 좀 크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다행히 이렇게 커져라, 세져라 하면서 이렇게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마법이 있어서 이걸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2운성법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2운성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12운성법은 간지론의 완성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운성법 없이도 간지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이왕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12단계로 12운성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을 12단계로 표시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좀 계량화한 12운성법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정말 디테일하게 12운성법을 통해서 간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심화반의 주 내용은 12운성과 간지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사주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주, 2주, 3주, 4주라는 4개의 간지, 천간, 지지라는 말을 합쳐서 간지라고 제가 할 건데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그 4개의 간지를 해석하면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급적 사주를 풀어드릴 겁니다.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분법 또는 뭐 이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구별은 일종의 이원성을 경험하는 별이다. 옳다, 그르다,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은 정이고 저것은 불이다. 나는 복이 있고 너는 복이 없다. 뭐 이런 거. 이게 복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모두 완전하고 완전함 속에 일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이 세상은 모두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옳고 나쁨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모조리 상대적인 것이다. 나한테 10억이 생겼어. 이거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내가 현재 가진 돈이 10억이야. 이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1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텐 자살해야 될 일이고 주머니에 한 푼도 없던 사람한텐 대박이 난 일인 겁니다. 응? 이혼하면서 30억 받았어.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자, 이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아싸 빨리 도장 찍으러 가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한테는 돈이 중요한가요? 사랑이 중요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30억 갖고 누구 코에 붙여? 그 자식 재산이 300억인데 못해도 150억은 받아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실제 사례, 실제 상담을 하는데 이혼을 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저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애를 둘이 키우고 있어서 어떻게 전 남편이 양육비는 주시네. 전 남편이 사업하다 파산해가지고 거지돼가지고 나한테 빚도 안기고 이혼한 거라서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고 뭐 그 녀석 지금 거지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한참 울었지만 이제는 벗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혼 소송이 지금 3년 차야. 그래서 왜 3년이나 걸리세요? 이거 분명 재산 분배죠, 이제. 재산 분배. 법원에서 1, 2차에서 30억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나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고 나 50억 받아야겠다. 왜? 남편이 숨겨둔 재산까지 해서 1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나는 50억 받아야겠다. 남편은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일단 나한테 30억 확보해 줬다. 좀 더해서 20억 더 받을란다. 근데 내가 그 20억 받았는데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난 언제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뭐지? 뭐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30억이면 그냥 끝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3억만 줘도 끝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3억이 뭐야? 이혼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행복에 좋다, 나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정말 주관적인 것이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옳다, 그르다, 정의다, 맞다, 옳다, 이거 다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명리학에서의 대부분의 좋다, 나쁘다, 복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대부분 정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대적 배경은 19세기나 18세기의 사회적 가치관을 주관으로 좋다, 나쁘다를 주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십시오. 18, 19세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주를 보지 마시고,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오전에 상담을 하신 분은 여자분이고 모델이시고, 작년에 미인 대회, 그 있죠. 요즘엔 미스 코리아 말고 막 몸매를 이렇게 뽐내는 그런, 그 무슨 대회더라? 머슬매니아. 작년 머슬매니아 대회에서 상까지 타신 그 모델이고 현재 필라테스 강사신데, 그러면서 고속승진해서 아주 큰, 서울의 아주 큰 필라테스 기관의 스타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저는 남자복이 어떤가요? 다른 데서 보니 남자복이 없다던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사주는 사회적 활동을 이번 생에서 열심히 펼쳐보라 라고 하는 사주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명리학에서 남자복 있다라는 말은 대체로 수동적 여성관을 참으로 놓고 능동적 여성관을 나쁜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환생을 할 적에 옥황상제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가 선택해라. 1번,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 능력 있는 남자에게 순종하여 먹고 산다. 1번. 내가 능력 있다. 2번.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해서 선생님은 내가 능력 있으면 되지 왜 내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순종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라면서 선생님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몸매와 건강미를 뽐내면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과 아름다움을 받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눈총을 저렇게 예쁜 여자가 이러면서 받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명리학에서는 팔자 센 여자, 남편 복 없는 여자, 기 센 여자, 남편 잡아먹는 년, 집안 말아먹는 년이라는 온갖 저급한 악담과 험담으로 능력 있는 여자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거죠. 남편을 모시면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삶이에요. 근데 백지영처럼 젊고 어린 남자, 팬 남편 데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팔자가 좋은 팔자고 어떤 팔자가 나쁜 팔자일까요? 라는 말은 다 주관적인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주관을 남한테 들이대지는 마십시오. 남에게는 남의 주관이 있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주관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주를 옳다, 그르다, 이원성으로 보지 말고 사주의 본연의 미션이 뭔가, 이 사주 이번 생에 나 뭐 경험하고 뭐 체험하려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사주의 의미를 찾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요 12운성 용어부터 좀 보면서 다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용어 규정부터 하는데요. 12운성법의 용어는 크게 정식 명칭으로 말할 때도 있고 약식 명칭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줄의 12운성이 약식 명칭이고요. 제가 보통의 경우는 그냥 약식 명칭으로 얘기를 할 건데 약식 명칭과 정식 명칭을 제가 가끔 혼용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외우시면 좀 유리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생욕대, 록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욕대서부터 쓰지 않고 태양, 생욕, 대록, 왕쇠, 병사묘 이렇게 쓴 이유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역할적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생욕대, 록, 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12개의 용어를 쓸 겁니다. 그냥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뭐 이렇게 쓰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분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옛날에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으니 뭐 저희가 새롭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고 뭐 따라가야지 옛날에 지어놓으신 이름을. 자, 이거를 정식 명칭으로 할 때는요. 태라고 하는 건 태지, 양지를 줄여서 양, 장생지, 장생, 장생지라는 말은 보통 줄여서 생이라고 많이 씁니다. 다음에 목욕지라는 말을 욕이라고 합니다. 목욕할 때 목욕할 때 그 욕자하고 같은 욕자를 씁니다. 때 빼고 광내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12운성에서 도화 에너지가 요 목욕입니다. 12신살의 도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 자신의 능력을 뽐내다, 인기였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다 이런 게 이제 도화인데 연예인의 별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12운성에서는 욕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대지라는 말은 줄여서 대, 걸록지라는 말은 줄여서 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왕지라는 말은 줄여서 왕, 쇠지라는 말은 줄여서 쇠하다 할 때 쇠, 이제 기운이 좀 빠지기 시작하다 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병지를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병입니다. 사지, 죽는 자리다 라는 표현으로 무서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죽는다, 뭐 죽을 자리 뭐 정도로 보면 되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장군이 비장한 마음으로 칼을 탁 꼽으면서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다. 다 덤벼.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30명 죽이고 나도 죽잖아. 아, 잘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게 죽을 자리다. 나의 마지막 에너지를 쓰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하겠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12운성의 개념은 좀 윤회적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에너지는 순환한다. 에너지는 순환한다. 그래서 양적인 환경에서 음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 죽거나 사라지는 거 아니다 같은 거죠. 마치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다시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하는 것이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형태와 모습이 바뀌어질 뿐이다. 우리는 가끔 요거트를 액체로 먹을 때도 있고 얼려가지고 고체로 먹을 때도 있고 거기다가 콘프로스트크를 잔뜩 부어서 먹을 때도 있고 다른 음식에 섞어서 먹을 때도 있다 같은 개념입니다. 즉 에너지의 상태 변환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뭐 죽었으니까 사라지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묘지에 잠시 입고했다가 절지에서 완전히 탁 모가지를 끊은 다음에 태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묘절이 죽는 과정이라고 죽음의 시작, 묘지에 들어가다 죽었다, 깨꼬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지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다 같은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각각의 에너지 위에다가 뭔가를 천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뭐 돈, 재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서 재물, 뭐 권리 재물, 뭐 현금 재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재물, 유동성 재물, 현금 재물, 내 소유물. 만약에 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게 된다면, 가령 내 사주의 재물이 태지에 있어. 태지에 있어. 장점, 재물의 기운이 미약하다. 단점, 앞으로 재물이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길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기운이 뭐 로광세에 올라 있어. 뭐 한 왕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나는 재물의 드러난 기운이 되게 양적이다, 강하다. 하지만 앞으로 꺾일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제가 밑에다가 음적, 양적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명리가 그 대체적으로 양적 에너지를 제가 음양 이거 말할 때 양입니다. 뭐 양이 많다 할 때 양이 아니고 음적, 양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음적이 좋을 때도 있고 양적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제가 음적이 유리할 때도 있다라는 거 표현할 때 유태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유럽에서 유태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귀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가 주를 이루었던 이 천주교, 개신교 아무튼 다 기독교죠. 근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은 아주 몹쓸 민족이란 말이죠. 게다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약만 본단 말이죠. 뭐 예수님은 무슨 별종으로 보는 거지. 메시아를 가장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만 하늘로 올려가지고 천국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하늘에다가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천국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든 거죠. 아무튼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탄압을 받는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주류를 잡고 있던 중세나 유럽 사회에서 주류 민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뭐 그래서 세금도 안 내 걔네들은. 게다가 기독교 사회에서 돈놀이를 아주 금기시합니다. 이자 받아 먹는 행위를 천하의 주일 놈으로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가진 것을 나누라 뭐 했는데 가진 것을 나눠주고는 이자 얼마 뭐 이런 거를 죄악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돈놀이, 이자놀이,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령 취급을 받는 유태인들이 바로 금융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놀이의 대명사가 됩니다. 섹스피어의 명작 중에서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네 피와 살을 빼겠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관점은 유대인은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백정 뭐 이런 취급을 받아서 많은 나라에서 유태인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특히 흑사병이 돌던 시절에는 이게 다 유태인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기 딸 흑사병 걸렸다고 가서 유태인 마을에 불을 지르는 일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의 마법이다. 아무튼 유태인들은 어떻게 보면 양적인 활동을 못하고 음적인 활동을 하고 지냈는데 근데 실제 유럽의 경제권은 다 유대인이십니다. 전쟁 나면은 누구한테 돈 꾸러 가야 되냐면 유대인들한테 가서 돈 꾸러 가야 돼. 우리 국왕이 전쟁하셔야 되는데 지금 군자금이 없다. 돈 좀 꺼주라.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한테 돈 꾸러 다니고 왕궁에 돈을 빌려준 유대인들은 뒤에서 왕궁을 언제까지 돈 안 갚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세상에 그렇게 탄압을 하고 누르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다 부자야. 죄다 부자야. 근데 유대인들이 좀 똑똑해. 왜? 양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드러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은 교육에 그냥 엄청난 마치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키운 것처럼 유대인들은 엄청난 교육열 그 다음에 주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음성적인 활동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모아. 그래서 유럽의 실제적인 천재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고 유대인들은 양적인 드러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음적으로 실제 유럽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관계였다. 그걸 보고 유대인은 일종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쇠병사 묘절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쇠병사 묘절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이었다. 하지만 유럽을 실제 뒤에서 잡아 흔들고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인종 감정을 이용하여 집권을 해서 독재를 한 사람이 히틀러를 비롯한 그 시대의 다양한 독재자들이다. 파시스트들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니까. 유대인을 때려잡아라.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유대인의 재산을 모두 뺏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서 우리 부자 되자.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서더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법을 배우면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 생욕대 록왕쇠는 좋고
사묘 절태 양지는 나쁘고 라는 관념은 버리십시오. 꼭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술 잘 먹고 여자 좋아하고 고기 터프하게 먹고 근육 뽐내고 목소리 크고 달리기 잘하고 이러면 최고의 남자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 쓰고 머리하고 하늘 보고 천문 연구하는 꽁생원 남자들은 병신이다 라고 하는 마초니즘적으로 사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요즘 사회에 힘자랑하고 목소리 크고 술 잘 먹고 너 나랑 술 몇 병, 소주 몇 병 먹나 한번 내기해볼까? 너 1년에 여자 몇 명 만나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아유 저 병신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즘에는 지성하고 거리가 멀잖아. 그거는 마초니즘, 야성이지 야성.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요즘에는 오히려 인텔리전트하고 넥타이 매고 제가 그래서 넥타이 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옷이 없어서 이것만 매는 거지. 자, 요즘에는 머리 쓰는 사람들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양이 유리하고 뭐 음이 불리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음적인 에너지는 음적인 에너지로, 양적인 에너지는 양적인 에너지로 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표시를 좀 해놨죠. 여기 태지, 양지, 생지, 욕지, 대지. 대략 한 욕까지는요. 여기가 젊고 어린 성분, 맑은 영혼이라고 보통 순수성, 맑은 영혼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전성기의 에너지인 뭐 관대지, 록지, 왕지, 쇠지, 여기 이제 쇠지에서는 이제 한 분기점 정도 돼요. 여기는 패기 있고 성숙한 성분, 책임감이 있고 드러내는 양적인 성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병지사지, 묘지, 절지, 이거 하강하는 에너지죠. 음적인 에너지다. 늙은 성분, 철학적 성분, 정신적 지혜에 있는 성분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화 매니아인데 이 영화 매니아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 자꾸 사주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보면 영화에서 흔하게 나오는 액션 영화의 클리셰가 뭐냐면은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게 왕년에 잘 나가던 전쟁 영웅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조직에서 나한테 뭔가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한테 킬러를 보냈어. 그랬더니 새파란 킬러들이 나를 죽이러 와. 새파란 킬러들이 한물 간 나를 죽이러 와. 뭐 제임스 본 뭐 이런 영화에도 보면은 그 팔팔한 킬러들이 와서 그 노련한 킬러인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총 쏘고 쌈질하고 하는 거는 새파란 애들이 잘하는데 머리 쓰고 함정 파서 건너서 싹 피하고 지혜로 싸우는 것은 나 아직 안 죽었거든 하면서 정면 주먹질에서는 네가 강하지만 나는 이미 수천 명하고 싸워봤어. 너는 고작 지금 한 몇백 명하고 싸워봤지 하면서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노장이 신참을 이기는 장면들이 흔하게 종종 나오는 게 그게 일종의 요 동네 성분하고 요 동네 성분이 붙은 거죠. 요 동네 성분하고 요 동네 성분. 자, 화랑 관창과 계백장군의 대결. 계백장군은 노장이죠. 엄청나게 노련하고 싸움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막 달려나가서 막 적을 싸우고 하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딱 차지하고 길목 잡고 야 길목만 잘 지켜 나가지 말고 그랬더니 신라군이 와가지고 야 멍청한 계백 나와서 싸우자 성 안에만 숨어있지 말고 에레레 바보 병신 뭐 이러고 막 욕을 하지만 안 나가죠. 야 나가면 죽어.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 오는 놈들만 우린 잡고 시간 끌면은 쟤네들은 시간 끌면 져 우리는 시간 끌면 이기고 뭐 이런 형태들. 이게 노련함의 싸움이죠. 이 동네는 노련함의 싸움이고 이 동네는 패기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묘절지에 올라탄 에너지는 병사묘절지로서의 장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욕, 대왕 이런 강한 에너지, 양적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는 그걸로서의 장점이 있는 것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의 구분은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써야 돼. 음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양적으로 쓰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 이게 나쁜 거야. 양적으로 써야 되는데 음적으로 쓰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 이게 잘못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사주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잘된 사주, 못된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주를 잘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표를 좀 보시고요. 자,
기초심화반 세 번째 12운성 사용법. 오늘 함께 하실 것은 봉법, 좌법, 인종법입니다. 봉법, 좌법, 인종법.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봉법, 좌법, 인종법이라는 말은 쉽게 들어보지 않은 용어일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들어보지 않은 용어고요. 앞으로도 그닥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요. 12운성법으로 간지를 해석하게 되면은 간지를 정말 초정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사주의 4개의 간지와 대운에서 들어오는 간지를 해석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환경의 조합이 이러이러한 시절을 만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더 풍성해집니다. 자, 봉법, 좌법, 인종법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운성법을 활용하여 간지를 정밀하게 분석해보자. 사주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여준다. 나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여준다. 이거를 영성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작은 나가 큰 나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8개의 글자는 모두 나의 인자이고 모두 나입니다. 8개의 글자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나눠보면은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8글자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매우 요상하죠? 8글자 중에 일간이 나고 연주와 월주는 사회궁이고 일지는 내 가정이고 시주는 내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주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런데 그 8개를 다 합친 게 또 나이기도 해. 나이기도 해. 일명 이게 프랙탈이에요. 8개의 글자를 압축해 놓은 게 나야. 그게 나의 개성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성분을